한유진의 세상은 오래된 캔버스 위에서 마르지 않는 유화 물감 냄새와 아버지가 남긴 낡은 붓들이 뿜어내는 희미한 테레비뉴 향기로 이루어져 있었다. 26, 그녀는 죽어가는 그림에 숨을 불어넣는 복원가였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조금씩 색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꿈이자 유산이었던 작은 갤러리 빛나라는 곧 꺼질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지켜야 할 모든 것을 잃을 위기 앞에서 과연 낯선 악마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오늘 그 악마가 그녀의 문을 두드렸다. 차가운 가을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오후, 유진은 작업실 구석에 웅크린 채 붉은색 압류, 딱지가 붙은 통지서를 노려보고 있었다. 은행의 최종 통보였다. 일주일. 그 안에 수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피와 땀이 깃든 모든 것이 경매로 넘어갈 터였다. 그녀의 섬세한 손끝은 늘 수백 년 된 그림의 균열을 메웠지만 정작 가족의 삶에 생긴 거대한 균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때 작업실의 낡은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빗물을 털며 들어섰다. 그는 자신을 아우라그룹 비서실 소속 김민준이라고 소개하며 흠잡을 데 없이 정중한 태도로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저희 대표님께서 한유진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아우라그룹의 CEO 강지훈. 언론에 비친 그는 냉혹한 승부사이자 감정 없는 얼음 심장을 가진 기업 사냥꾼이었다. 그런 거물이 먼지 쌓인 작업실에서 그림이나 복원하는 자신을 대체 왜? 유진의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 찼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그녀를 아우라 타워의 최고층으로 이끌었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융단처럼 펼쳐진 CEO 집무실은 거대하고 차가웠으며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창밖을 등지고 선 강지훈이 있었다. 그림자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만은 선명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고 유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는 군더더기 없는 목소리로 본론을 꺼냈다. 결혼합시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남자는 농담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로 서류 한 뭉치를 밀어보냈다. 맨 위에는 결혼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기간은 1년. 계약 기간 동안 내 아내 역할을 해주면 한유진 씨 집안의 모든 빚을 청산해주지.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돈도 충분히 제공할 거고. 그의 설명은 마치 기업 인수 합병 조건을 브리핑하듯 건조했다. 보수적인 주주들을 안심시키고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정의 그림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명분이었다. 유진은 어이가 없었다. 이 남자는 돈이면 사람의 인생까지 살 수 있다고 믿는 부류였다. 미쳤군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 눈에는 내가 내 인생이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이나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런 제안 거절하겠습니다. 집무실을 박차고 나온 유진의 심장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하지만 아우라 타워를 벗어나 현실의 차가운 빛 속으로 돌아온 순간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냉혹한 현실의 무게였다. 갤러리 문에 붙은 붉은 압류 딱지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병상에 누워 희미하게 웃는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평생을 바쳐 갤러리를 지켜온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졌다. 그녀의 자존심은 소중했지만 가족의 마지막 보금자리와 아버지의 꿈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들은 너무나도 많았다. 그날 밤 유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의 작업대 위에는 복원 중이던 색이 바랜 성모 마리아의 초상화가 놓여 있었다. 그림 속 성모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러나 무한한 사랑을 담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음 날
강지훈의 비서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첨부된 파일에는 유진의 가문이 몰락해온 과정과 현재의 재정 상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석되어 있었다. 그 어떤 금융기관에서도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며 사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냉정한 결론까지 덧붙여져 있었다. 이것은 회유가 아닌 확인 사살이었다. 강지훈은 그녀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선택지는 없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계약서, 다시 보고 싶습니다. 약속 장소는 어제와 같은 강지훈의 집무실이었다. 이번에는 그녀도 그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워 그 속을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계약서의 조항들은 상상 이상으로 세부적이고 비인간적이었다. 갑, 강지훈, 과 을, 한유진으로 명시된 두 사람은 서로의 사생활을 철저히 존중하며 공식적인 석상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금한다. 계약 내용은 외부에 절대 발설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위약금은 빚의 10배에 달한다. 모든 조항이 그녀에게 이것은 사랑이나 결혼이 아닌 완벽한 비즈니스임을 상기시켰다. 역설적이게도 그 비인간적인 조항들이 오히려 유진의 마음을 편하게 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닌 거래였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팔 필요가 없었다. 오직 강지훈의 아내라는 역할만 1년간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다. 펜 끝이 종기에 닿는 순간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떠올렸다. 유진아,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내야 한다. 한유진. 그녀의 이름 3글자가 계약서 위에 새겨졌다. 잉크가 마르는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누구도 짐작하지 못할 상념이 스쳐 지나갔다. 5년 전 비 오는 날의 작은 인사동 갤러리. 폭우를 피해 우연히 들어간 그곳에서 그는 한 여자를 보았다. 퇴색한 풍경화 앞에서 마치 그림 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열정적으로 그림의 역사와 화가의 삶을 설명하던 여자. 빛나던 그녀의 눈동자, 예술을 향한 순수한 열정. 그 모습이 그의 삭막했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잔상으로 남았다. 수많은 정략결혼 제안을 거절하고 모두가 미쳤다고 할 만한 이 방법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그 잔상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그의 유일하고도 서툰 사랑 방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얼음 같은 계약서 뒤에 철저히 숨겼다. 계약서 서명이 끝나자 그는 책상 서랍에서 카드키와 검은색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건 당신이 살게 될 펜트하우스 키, 그리고 이건 생활비 카드. 필요한 건 뭐든지 사도 좋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다. 내일부터 당신은 내 아내다. 그 말이 유진의 귓가에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팔았고 무엇을 지켰는지 가늠하며 조용히 카드키를 집어들었다. 창밖으로 어제와 같은 차가운 가을비가 여전히 서울을 적시고 있었다. 두 사람의 기묘한 계약은 그렇게 한 장의 종이 위에서 시작되었다. 다음 날 한유진은 강지훈이 보내준 차를 타고 그녀의 새로운 집이 될 곳으로 향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기분이 들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비현실적인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내부는 온통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 그리고 무채색의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 같았다. 유진의 낡은 작업실을 채우던 익숙한 물감 냄새 대신
값비싸지만 정체 모를 디퓨저 향이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강지훈의 아내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무대였다. 집안을 안내하던 가사 관리인이 그녀에게 방문 하나를 가리켰다. 이쪽이 한유진님께서 사용하실 침실입니다. 문을 열자 메인 침실 못지않게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쪽지였다. 강지훈의 필체였다. 계약 2조 3항, 각자의 사적인 공간은 절대 침범하지 않는다. 그는 벌써부터 선을 긋고 있었다. 이 넓은 공간에 사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유진은 짐 가방을 내려놓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어차피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차가운 성에서 1년 동안 유령처럼 지내다 계약이 끝나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생각이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오직 갤러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뿐이었으니까. 그들의 어색한 동거 첫날. 저녁, 식탁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최고급 레스토랑 코스 요리처럼 차려진 음식들이었지만 유진은 모래를 씹는 기분이었다. 강지훈은 식사 내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 같았다. 침묵을 깬 것은 그였다. 내일 저녁 아우라 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있다. 공식적으로 당신을 소개하는 자리가 될 거야. 그는 여전히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드레스와 필요한 것들은 내일 오후에 사람이 가져올 거다. 연기 잘할 자신 있나? 그의 말투는 배우의 역량을 테스트하는 감독 같았다. 유진은 포크를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물론이죠, CEO님. 저는 제 역할의 가치를 아니까요. 그녀의 대답에 처음으로 그의 시선이 서류를 떠나 그녀에게 향했다. 그의 눈빛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흥미롭다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다음 날 오후 약속대로 스타일리스트 팀이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그들은 유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재벌가 사모님으로 변신시켰다. 몸에 부드럽게 감기는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 목과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세트.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것은 한유진이 아니었다. 이것은 강지훈이 돈으로 만들어낸 그의 완벽한 계획을 위한 인형이었다. 저녁이 되어 파티장으로 향할 준비를 마친 그녀가 거실로 나오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가자.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 차가운 감촉이 이것이 현실이 아닌 영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류층을 모두 모아놓은 듯 화려했다. 강지훈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고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로 쏠렸다.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저 여자는 누구지? 강지훈 대표 옆에 있는 사람 처음 보는데. 유진은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녀는 지금 한유진이 아니라 아우라 그룹 안주인의 역할을 연기하는 중이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긴장을 눈치챘는지 나지막이 속삭였다. 겁먹을 것 없어.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돼.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닿자 이상하게도 떨리던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다. 그때였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태상그룹의 외동딸이자 강지훈의 유력한 정략결혼 상대로 알려진 최수희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경멸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지훈 씨, 이게 다 무슨 쇼야? 그녀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여자를 데려와서 아우라 그룹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연 회장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유진은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계약을 망칠 수는 없었기에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하지만 그녀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강지훈이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살짝 끌어당기며 최수희를 막아섰다. 강지훈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최수희 씨, 내 아내에게 무리하게 굴지 마시오. 그의 단호한 선언에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아내라는 단어는 폭탄과도 같았다. 최수희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아내라고? 지훈 씨, 미쳤어. 이런 여자랑 결혼이라니. 그녀가 악을 쓰듯 소리쳤지만 강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을 향해, 그러나 최수희를 향해 분명히 말했다. 여기 있는 내 아내, 한유진은 내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자 내게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지. 앞으로 내 아내를 모욕하는 것은 곧 나를 모욕하는 것으로 알겠소. 그의 말은 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진심처럼 들렸다.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유진은 심장이 세차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저 남자의 진짜 속마음은 대체 무엇일까? 파티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유진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아까의 일을 되짚었다. 강지훈의 행동은 완벽했다. 그는 자신의 투자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적의 연기를 펼쳤을 뿐이다. 유진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심장 한구석이 자꾸만 멋대로 뛰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그녀가 먼저 차에서 내리려 할 때 그가 입을 열었다. 오늘 수고했어. 무심한 한마디였다. 유진은 잠시 멈칫했다. 당신도요. 완벽한 연기였어요. 그녀의 대답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별빛처럼 쏟아지는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다. 그때 서재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강지훈이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유진은 눈을 가늘게 떴다. 액자 속에는 앳된 모습의 한 여자가 낡은 그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유진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몇 년 전 아버지의 갤러리에서 도슨트로 일하던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가 왜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지?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놀란 기색도 없이 그저 깊고 고요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서툰 연극의 이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서재에서의 짧은 마주침 이후 한유진과 강지훈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여전히 그들은 계약서의 조항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거인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벽 너머로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가 왜 자신의 과거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지 차마 묻지 못했다. 그 질문은 계약의 경계를 넘는 것이었고 그녀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 지훈 역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얼음 같은 CEO의 가면을 썼고 펜트하우스는 이전과 같은 고요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유진은 알 수 있었다. 그의 고요한 시선이 이따금 자신에게 머문다는 것을. 그 시선에는 단순한 감시자나 계약 파트너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대한민국 재계가 발칵 뒤집히는 뉴스가 터져 나왔다. 아우라 그룹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최고급 아트, 레지던스, 더 엘리시안의 중심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사라졌던 거장 박인서 화백의 미공개 유작, 서울의 푸른 밤이 위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익명의 제보자는 그림의 입수 경로가 불투명하며 아우라 그룹이 주가 조작을 위해 의도적으로 위작을 띄우고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뉴스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태상그룹의 최 회장이 있다는 것을 강지훈은 직감했다. 이것은 최수희를 거절한 자신에 대한 비열한 보복이자 아우라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아우라 그룹의 비상대책본부로 변했다. 비서실장과 법무팀이 수시로 드나들었고 강지훈은 서재에 틀어박혀 밤낮 없이 회의를 이어갔다. 그의 날카로운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평소의 냉정함 뒤로 깊은 피로와 고뇌가 비쳤다. 유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계약상 그녀가 끼어들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거실 TV 화면을 가득 채운 서울의 푸른밤의 이미지를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복원가로서의 직감이었다. 화면 속 그림은 완벽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마치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잘 만들어진 모조품처럼. 며칠 동안 강지훈이 식사도 거른 채 일에만 매달리는 것을 본 유진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늦은 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샌드위치와 따뜻한 차를 쟁반에 받쳐 서재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자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지우는 지친 모습으로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고 있었다. 저기요. 그녀의 목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유진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쟁반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무리 급해도 사람은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 서울의 푸른밤의 초고화질 디지털 파일을 제게 보내줄 수 있나요? 지우는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당신이 그걸 봐서 뭘 어쩌겠다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그림 복원가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 제 일이라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유진의 개인 태블릿으로 거대한 용량의 파일이 전송되었다. 그날부터 유진은 자신의 방을 임시 분석실로 만들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수백 배로 확대하며 그림의 모든 부분을 샅샅이 훑었다. 캔버스의 직조 방식, 물감의 균열, 크라클위르, 붓 터치의 방향과 압력까지. 그녀의 눈은 최첨단 분석 장비보다 더 정밀하게 그림을 해부했다. 꼬박 이틀이 흘렀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림의 우측 하단, 화가의 서명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작은 푸른색 점. 그것은 프러시안 블루 안료였다. 문제는 박인서 화백이 이 그림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연도보다 50년이나 지난 후에야 발명된 색상이라는 점이었다. 그것은 그림이 위작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유진은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끼며 서재 문을 두드렸다. 강지훈은 소파에 쓰러지듯 잠들어 있었다. 그의 곁에는 빈 커피잔만 뒹굴고 있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웠다. 강지훈 씨, 찾았어요. 잠에서 깬 그의 눈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유진은 태블릿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며 자신이 발견한 것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프러시안 블루 안료의 역사, 그리고 그림 속 다른 부분과의 미세한 이질감. 그녀의 설명은 논리정연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모든 설명을 마쳤을 때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한유진이라는 여자를 계약서 속에 을이 아닌 놀라운 능력을 가진 전문가로서 마주하고 있었다. 유진의 발견은 전세를 뒤집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강지훈의 팀은 그녀가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밤새 그림의 유통 경로를 역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그림이 태상그룹과 연계된 한 유령 갤러리를 통해 아우라 측에 흘러 들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모든 것은 최 회장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다음 날 오전, 강지훈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위작 스캔들에 대해 사과하는 대신 유진이 찾아낸 과학적인 증거를 대중 앞에 공개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우라 그룹을 흔들기 위한 태상그룹의 치졸한 음모였음을 폭로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아우라의 주가는 극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태상그룹은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것이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다. 유진은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위기 속에서 함께 밤을 새우고 문제를 해결했던 며칠간의 기억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때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마워요. 돌아보자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샤워를 막 마친 듯 편안한 옷차림이었고 CEO의 갑옷을 벗은 그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앳되어 보이기까지 했다. 한유진 씨가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쯤 모든 걸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가식도 없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늘 차갑게만 느껴졌던 그의 눈동자 속에서 아주 작고 따뜻한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단단한 얼음벽에 아주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위작 스캔들이 강지훈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자 최수희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공식적인 약혼녀나 다름없었던 자신이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모를 여자에게 처참하게 밀려난 꼴이었다. 강지훈이 기자회견장에서 그 여자를 감싸고 돌던 모습은 그녀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다.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힌 그녀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인 최 회장의 힘을 빌려 뒷조사 전문 업체를 고용했다. 한유진, 그 여자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까지 전부 찾아내 그 천박한 바닥을 세상에 드러내 버릴 거야. 최수희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한유진이 강지훈의 발목을 잡을 약점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물어뜯어 두 사람을 갈라놓을 생각이었다. 조사원들의 보고는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다. 하지만 내용은 최수희가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유진의 사생활은 이름 없는 화가처럼 깨끗했다. 스캔들이나 문란한 과거 같은 건 없었다. 유일하게 건질 만한 것은 그녀의 집안이 몇 년 전 파산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은성건설은 한때 내실 있는 중소건설사였지만 대기업들의 무자비한 시장 잠식 경쟁 속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실망한 최수희가 보고서를 집어 던지려던 순간 한 구절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파산 과정에서 특히 아우라 건설의 공격적인 수주 전략이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으로 보임. 아우라 건설은 강지훈이 이끄는 아우라 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다. 최수희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며칠 후 증권가 정보지를 시작으로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다. 아우라 그룹의 신데렐라, 알고 보니 원수 집안의 딸, 강지훈 대표의 충격적인 로맨스, 파산한 건설사 딸과의 위험한 동거.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허구를 뒤섞었다. 한유진을 몰락한 집안의 딸이 복수를 위해 혹은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강지훈에게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갔다. 그녀의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거론하며 그녀를 동정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탐욕스러운 꽃뱀으로 묘사했다. 대중의 익명성에 기댄 악성 댓글들이 본물처럼 쏟아졌다. 유진의 신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졌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그날 아침 유진은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하다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담긴 기사들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잊으려 애썼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절망에 빠졌던 가족의 고통이 다시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왔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명예가, 가족의 아픔이 이렇게 가십거리로 난도질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그녀가 충격으로 창백해진 얼굴을 감싸 쥐고 있을 때 서재에서 나온 강지훈이 그녀의 상태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보고 있던 태블릿 화면으로 향했다. 순간 그의 눈빛이 빙점 이하로 차가워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10분 준다. 인터넷에 떠도는 한유진 씨 관련 기사, 댓글, 게시물 전부 삭제해. 유포자 색출하고 최초 보도한 언론사는 내가 직접 박살낼 테니 준비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유진은 그 목소리에서 자신을 향한 걱정을 느꼈다. 그는 전화를 끊고 그녀에게 다가와 떨리는 그녀의 손에서 태블릿을 빼앗아 전원을 꺼버렸다. 보지 마. 단호한 명령이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에 당신이 상처받을 필요 없어.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손길은 어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로는 분명하게 전해져 왔다. 이건 명백히 계약 위반이에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사생활이 노출됐잖아요. 당신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녀는 그를 밀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그의 서툰 위로에 기대고 있었다. 아니,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나에 대한 공격이야. 그리고 당신은 내 사람이고 내 사람을 건드리는 건 그게 누구든 용서 못해. 내 사람. 그 말이 유진의 심장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계약서에는 없는 단어였다. 그날 이후 강지훈은 약속대로 움직였다. 아우라 그룹의 법무팀은 괴물처럼 움직였다. 악성 기사들은 몇 시간 만에 인터넷에서 자취를 감췄고 최초 유포자를 향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강지훈은 직접 방송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정 보도와 공식 사과를 받아내지 않으면 그룹의 모든 광고를 철회하겠다고 압박했다. 그의 행동은 계약 파트너를 보호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소중한 연인을 지키려는 남자의 필사적인 몸부림 같았다. 유진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보호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의 행동이 단순히 계약 이행이나 비즈니스적인 판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가 자신을 볼 때마다 스쳐 지나가는 깊은 눈빛, 무심결에 보여주는 사소한 배려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한편 강지훈의 비서 김민주는 유포자 배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은성건설 파산 당시의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불편한 진실의 조각을 발견했다. 당시 아우라 건설이 최저가 입찰로 따냈던 대형 국책 사업. 그 사업의 유력한 경쟁자가 바로 한유진의 아버지 회사였다. 아우라는 그 사업을 따내기 위해 업계의 상도를 무시하는 수준의 출혈 경쟁을 벌였고 그 여파로 은성건설은 자금난에 빠져 연쇄 부도를 맞았던 것이다. 물론 불법은 아니었다.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우라 그룹의 성장이 한유진 가족의 불행 위에 세워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김민주는 이 사실을 강지훈에게 보고해야 할지 깊이 고뇌했다. 며칠간의 소동이 잦아들고 펜트하우스는 다시 일상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그를 차가운 고용주로만 볼 수 없었다. 그녀는 폭풍 속에서 자신을 지켜준 그의 단단한 등을 기억했다. 그날 밤 유진은 와인 한 잔을 들고 발코니에 서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통 강지훈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있었다. 그때 지훈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와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왜? 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왜 그렇게까지 나를 감싸는 거죠? 계약서엔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녀는 답을 듣는 것이 두려웠지만 더는 묻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이내 굳게 다물어 버렸다. 그리고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 대답은 진실의 일부였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한 대답만으로도 유진의 심장은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의 벽이 또 한 겹 허물어지고 있었다. 최수희의 공격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미묘한 설렘이 뒤섞인 채 흘러갔다. 강지훈은 그날 이후 한유진의 집안 파산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지만 그 사실을 그녀에게는 철저히 숨겼다. 그는 아직 그녀에게 과거의 상처를 다시 들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유진 역시 그에게 더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조용히 관찰했다. 아침 식탁에 그녀가 좋아하는 종류의 찻잔이 놓여 있거나 그녀의 작업실에 최고급 보건 재료들이 말없이 채워지는 일들. 계약서에는 없는 그의 배려들은 마른 땅에 스며드는 봄비처럼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적시고 있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계약서의 조항들을 아득히 넘어서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우라 그룹이 매년 주최하는 VVIP 자선 경매 파티 초대장이 도착했다.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기 위한 이 행사는 강지훈에게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그리고 그의 아내로서 유진이 공식 석상에 서야 할 또 다른 무대이기도 했다. 지난번 창립 기념 파티에서의 굴욕적인 기억이 떠올랐지만 유진은 이제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를 지켜주던 그의 단단한 등을 기억했기에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에는 그의 곁에서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주고 싶다는 작은 욕심마저 생겨났다. 그녀는 처음으로 스타일리스트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화려함보다는 우아함과 전문성이 돋보이는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선택했다. 파티 당일 행사장에 들어선 유진은 이전과는 다른 시선들을 느꼈다. 지난번 스캔들 이후 그녀는 이제 강지훈이 목숨 걸고 지키는 여자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다. 노골적인 경멸 대신 호기심과 일종의 경외감이 담긴 시선들이 그녀를 향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재계의 거물들에게 그녀를 제 아내이자 최고의 예술품 복원 전문가인 한유진입니다 라고 소개했다. 그의 소개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그의 배려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전문가다운 식견으로 그들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옆자리를 채우는 장식품이 아니었다. 경매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마지막 경매품으로 18세기 유럽에서 제작된 희귀고서 한 권이 등장했다. 모두가 그저 오래된 책으로 여길 때
유진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책의 제본 방식과 종이의 질감을 통해 그것이 단순한 고서가 아니라 당시 왕실에만 납품되던 특별한 장인이 만든 작품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저 책, 보기보다 훨씬 가치가 높아요. 아마 알려진 것보다 2배 이상의 값어치를 할 거예요. 그녀의 속삭임에 강지훈은 망설임 없이 패들을 들어 올렸다. 경쟁이 치열해지자 그는 유진을 돌아보며 눈빛으로 물었다. 계속할까? 유진은 확신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그의 손에서 낙차를 알리는 경매봉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고서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제 아내에게 모든 공을 돌립니다. 사람들의 감탄 어린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유진의 얼굴이 기쁨으로 붉게 물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들의 행복한 순간을 깨뜨렸다. 정말 눈물겨운 부부 연기네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최수희가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위태롭고 도끼 서려 있었다. 그녀는 경멸 가득한 눈으로 유진을 쏘아보며 비웃었다. 그럴듯한 지식 몇 마디로 신분 세탁이라도 한 기분인가요? 그래봤자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 아버지 회사를 말아먹은 원수 같은 남자의 돈에 영혼까지 팔아버린 그런 여자일 뿐이지. 그녀의 악의적인 폭언에 행 사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가십을 찾아 날카롭게 빛났다. 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애써 잊고 있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 소금물처럼 스며들었다. 유진이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을 때 강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최수희가 아닌 그들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모두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래의 모든 소음이 그의 한마디에 멎었다. 여러분 눈에는 이 상황이 돈과 배경을 둘러싼 그저 그런 신데렐라 스토리로 보이겠지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유진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이 사람은 제 약점이 아닙니다. 제 전부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예술에 대한 열정과 지식, 그리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 그것이 이 사람의 진짜 가치입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다음 말을 이어갔다. 저는 한유진 씨를 돈으로 산 게 아닙니다. 사랑에 빠졌을 뿐입니다. 그 충격적인 고백에 행 사장은 술렁거렸다. 최수희의 얼굴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뜨거웠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오직 그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유진의 떨리는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미안해, 너무 늦게 말해서. 그 나지막한 속삭임과 함께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계약서의 어떤 조항에도 없는 완벽하게 계산 밖의 키스였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졌다.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도 사람들의 경악 어린 숨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유진의 세상에는 오직 그의 입술에서 전해져 오는 뜨거운 진심만이 전부였다. 놀람과 혼란 속에서도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외면하려 했던 감정의 실체라고. 그의 키스는 길고 깊었다. 그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절박한 고백이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천천히 입술을 떼었을 때 두 사람의 눈에는 서로의 모습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강지우는 멍하니 서 있는 유진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는 경악에 빠진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그녀를 이끌고 당당히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텅 빈 복도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무대는 끝났고 관객도 사라졌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진짜 드라마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자선 파티장에서의 폭탄 같은 키스 이후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침묵은 때로 그 어떤 소리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한유진은 흐릿하게 번지는 창밖의 야경을 보며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너무 세차게 뛰어서 옆자리에 앉은 강지훈에게까지 들릴 것만 같았다. 그의 돌발적인 고백과 키스는 그녀의 모든 이성과 논리를 마비시켰다.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다. 오히려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강지훈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오직 정면만을 응시했다. 하지만 굳게 담은 그의 입술과 단호한 옆모습은 그가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맺든 시작하든 어떤 결판을 내리기로 결심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과 두 사람만이 남겨졌다. 강지훈은 거실에 조명을 켜는 대신 서재로 향하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잠깐 들어와요. 할 얘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유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서재 안,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액자를 집어들었다. 바로 그날 밤 그녀가 문틈으로 엿보았던 낡은 그림 앞에서 웃고 있던 자신의 사진이었다. 그는 액자를 그녀에게 내밀지 않은 채 자신의 손 안에서 부드럽게 쓸어보았다. 5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날이었어요.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액자 속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동화처럼 시작되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젊은 CEO.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비즈니스 전쟁에 지쳐가던 남자. 그는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 위해 우연히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로 들어섰다고 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그 고요한 공간에서 그는 한 여자를 보았다. 색이 바랜 풍경화를 가리키며 그림에 담긴 화가의 삶과 열정을 반짝이는 눈으로 설명하던 여자.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술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가득했고 그 모습은 마치 흑백 영화 속에 홀로 존재하는 총천연색 장면처럼 그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는 그날 여자의 이름도 묻지 못하고 갤러리를 나섰지만 그 잔상은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그의 삶에 남았다. 그게 당신이었어, 한유진. 강지훈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깊고 애틋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수많은 정략결혼 제안을 거절했어. 내게 결혼은 또 다른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당신을 다시 찾았을 때, 당신이 절망의 끝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비겁한 방법을 선택했어. 이 계약은 당신을 내 곁에 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미안해. 이렇게 서투르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당신에게 다가간 것을. 하지만 내 마음은 처음부터 진심이었어. 그의 고백은 절절했다. 얼음 같던 남자가 처음으로 드러내는 뜨거운 속내였다. 유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의 무심한 배려, 그녀를 지키려던 필사적인 몸짓,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심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유진은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서재를 나섰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 거실의 공용 태블릿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화면을 켰다. 물이라도 한 잔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그때 화면 한쪽에 떠있는 메일 알림이 눈에 들어왔다. 발신인은 김민준 비서실장, 수신인은 강지훈. 제목은 긴급 보안. 은성건설 파산 관련 최종 보고서. 은성건설. 아버지의 회사 이름이었다. 유진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홀린 듯 파일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미끄러지며 보고서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녀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아우라 건설이 국책 사업을 따내기 위해 어떻게 은성건설을 압박했는지 그 과정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 자본이 휘두르는 폭력이었다. 유진의 눈동자가 다음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는 듯한 메모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은성건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제거할 것. 부수적인 피해는 고려하지 말 것. 그리고 그 아래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필체 서명이 있었다. 강지훈. 메모의 날짜는 아버지가 절망 속에서 쓰러지시기 바로 몇 주 전이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심장을 녹이던 그의 뜨거운 고백이 차갑고 잔인한 기만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사랑, 진심,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이것은 죄책감을 덜기 위한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기만하는 위선적인 쇼에 불과했다. 유진은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태블릿을 든 채 다시 서재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유령처럼 소리가 없었지만 그 안에는 청은망은의 절망이 담겨 있었다. 서재 문을 열자 강지훈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 눈빛이 유진의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들고 있던 태블릿을 그의 발 앞에 세게 집어 던졌다. 이건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갈라져 나왔다. 이것도 당신의 그 진심이라는 것의 일부인가요? 강지훈은 바닥에 떨어진 태블릿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본 적 없는 조작된 메모. 최 회장의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타이밍은 최악이었다. 유진 씨, 이건 오해야.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야. 조작된 거야. 그가 다급하게 해명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유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오해?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게 당신인데. 우리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이제는 동정심으로 나를 사서 당신의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했던 건가요? 내 사랑까지 당신의 전리품으로 삼고 싶었어. 그녀의 절규는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의 모든 진심은 죄책감이라는 세 글자 아래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경멸스럽다는 듯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역겨우니까. 유진은 그에게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깊은 증오로 불타고 있었다. 계약은 계약이니까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지켜주지. 당신이 원하는 아내 역할 충실하게 연기해줄게. 하지만 명심해, 강지훈 씨. 당신과 나 사이에는 이 차가운 계약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당신은 내게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서재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강지훈 혼자 남겨졌다. 그의 발치에는 그녀의 배신감이 담긴 태블릿이, 그리고 그의 손에는 그녀를 향한 진심이 담긴 액자가 들려 있었다. 한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 두 사람. 그들의 공간을 가르던 보이지 않는 벽은 이제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초롱성으로 변해버렸다.
그날 밤의 절규 이후 펜트하우스는 얼음 궁전으로 변했다. 한유진과 강지우는 같은 공간에 살았지만 서로에게 완벽한 유령이 되었다. 식사는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공간에서 해결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유진은 그를 투명인간처럼 지나쳤고 지우는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하고 굳어버린 채 멀어지는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서렸던 깊은 증오와 경멸은 그의 심장을 매일같이 도려내는 칼날과 같았다. 하지만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지금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은 상처받은 그녀에게 또 다른 소음이자 기만으로 들릴 뿐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행동으로, 결과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이 모든 것을 꾸민 진짜 원흉을 그녀의 눈앞에 끌어내는 것. 강지우는 독이 오른 맹수처럼 일에 몰두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태상그룹의 최 회장이었다. 그 조작된 메모는 분명 최 회장의 지시였다. 자신의 집 안에까지 첩자를 심어두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과 유진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 준비해둔 비수였던 것이다. 강지우는 아우라 그룹의 모든 정보력과 자원을 총동원했다. 그는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과거 은성건설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을 먼지 한 톨까지 다시 훑었고 당시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모든 인물들의 행적을 샅샅이 추적했다. 그의 눈은 복수심과 어떻게든 진실을 되찾아 그녀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절박함으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비서 김민주는 그런 그의 모습을 위태롭게 지켜보며 묵묵히 그의 손발이 되어 움직였다. 한편 유진은 증오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아버지의 꿈을 꾸었다. 꿈속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증오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혼란스러운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기억하는 강지훈의 모습, 위기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던 단단함, 서툴지만 진심이 느껴졌던 배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던 그의 뜨거운 눈빛. 그 모든 것이 오직 죄책감을 덜기 위한 영이었다고 믿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특히 그가 보여준 분노. 최수희 앞에서 그리고 악성 기사들 앞에서 그녀를 지키려던 그의 분노는 너무나도 진짜 같았다. 한 사람을 파멸시킨 죄책감을 가진 남자가 보일 수 있는 감정의 결이 아니었다. 유진은 더 이상 무력하게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진실을 파헤쳐보기로 했다. 그녀는 보건가로서의 꼼꼼함과 집요함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에는 갤러리로 출근해 주변의 의심을 피했고 밤에는 펜트하우스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아무도 몰래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 속에 남아있던 당시 사업 관련 서류들을 다시 꺼내 읽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당시 아우라 건설과 은성건설의 상황을 분석한 기사, 보고서, 증권가 정보지들을 긁어모았다. 그러던 중 그녀는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위화감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파산 직전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마지막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최종 입찰에서 은성건설이 탈락한 이유가 제출 서류의 결정적 오류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평생을 건설업에 바친 누구보다 꼼꼼했던 아버지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 리가 없었다. 유진은 아버지의 옛 비서였던 박 부장을 수소문에 만났다. 이제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는 유진을 보고 눈시울부터 붉혔다. 아가씨, 그때 일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박 부장은 조심스럽게 과거를 회상했다. 입찰 서류를 최종 제출하기 전날 밤 누군가 회장실에 침입한 흔적이 있었고 다음 날 아침 최종본 파일의 일부가 손상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단순한 해킹이나 바이러스로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자규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증언을 덧붙였다. 당시 입찰 경쟁을 관리하던 국토부의 한 고위 공무원이 유독 태상그룹의 최 회장과 막역한 사이였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아우라 건설의 공격적인 경쟁이 아버지 회사를 힘들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린 것은 제3자의 비열한 공작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같은 시각 강지훈 역시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고 있었다. 그는 태상그룹 내부의 양심적인 제보자와 접촉하는 데 성공했다. 제보자가 목숨을 걸고 빼내온 자료 안에는 최 회장이 국토부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고 해커를 고용해 은성건설의 입찰 서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과 비밀 장부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또한 자신의 집에 심어두었던 첩자가 빼돌린 정보로 강지훈의 필체를 모방해 그 메모를 위조했다는 정황 증거까지 확보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 회장은 아우라와 은성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국책 사업을 독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강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복수를 위한 칼은 그의 손에 쥐어졌다. 며칠 후 아우라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떴다. 안건은 태상그룹의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최종 방어 전략 승인. 이곳은 강지훈과 최 회장의 마지막 전쟁터가 될 운명의 장소였다. 최 회장은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한유진과의 관계로 인해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고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 주주총회에서 강지훈을 대표이사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아우라 그룹을 집어삼킬 생각이었다. 강지훈은 그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터뜨리기 위해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강지훈은 완벽하게 다려진 검은색 수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그의 눈빛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그가 집을 나서려 할 때 맞은편 방문이 열리고 유진이 나왔다. 그녀 역시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증오가 아닌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로 흔들리고 있었다. 어디 가요? 그녀가 먼저 물었다. 전쟁하러. 그가 짧게 대답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나도 가야겠어요. 우리 아버지의 명예가 걸린 곳이니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 사이에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차를 타고 같은 장소를 향해 출발했다.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오해가 풀릴 운명의 장소. 그리고 어쩌면 두 사람의 사랑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마지막 무대를 향해서. 아우라그룹 임시 주주총회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모두 모인 자리,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단상 한쪽에 앉은 최 회장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반대편의 강지훈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육중한 회의장 문이 열리고 한유진이 들어섰다.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장내가 술렁였다. 그녀는 주저없이 강지훈의 옆자리로 걸어가 앉았다. 두 사람은 짧게 시선을 교환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증오나 오해는 없었다. 오직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애와 비장함만이 감돌았다. 예상대로 주주총회가 시작되자마자 최 회장은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스크린에 한유진의 사진과 은성건설의 파산 기사를 띄우며 강지훈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경쟁사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그 원수의 딸을 옆에 장식품처럼 두는 이런 부도덕한 자에게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최 회장의 쇼가 절정에 달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최수길 회장님의 열연, 잘 보았습니다. 강지훈의 차분한 첫마디에 장내가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볼 시간입니다. 그의 손짓에 따라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태상그룹 내부 고발자가 넘긴 비밀 장부였다. 최 회장이 국토부 고위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상납한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음 순간 회의장 전체에 음성 파일이 울려 퍼졌다. 은성건설의 입찰 서류에 손을 좀 써서 아예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최 회장의 목소리였다. 장내는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는 강지훈의 필체를 위조한 메모의 원본과 그것을 지시한 첩자와의 메시지 내역이 떠올랐다. 모든 음모의 실체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사색이 되어갔다.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한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러나 깊은 슬픔을 담아 말했다. 저는 오늘 아우라그룹의 안주인이 아닌 파산한 은성건설 한상진 사장의 딸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서류와 박 부장의 증언을 토대로 입찰 서류가 조작되었던 그날 밤의 진실을 낱낱이 밝혔다. 그녀의 증언은 강지훈이 제시한 증거에 인간적인 고통과 눈물을 더하며 최 회장의 죄악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당신은 강지훈 대표를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꿈과 인생, 그리고 한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짓밟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서늘한 비수가 되어 최 회장의 심장에 박혔다. 모든 것이 끝났다. 주주총회장 밖에서는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및 입찰 방해 혐의로 그를 기다리는 검찰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태상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한 사람의 탐욕과 오만으로 인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텅 빈 주주총회장에는 강지훈과 한유진 두 사람만이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지훈이었다. 미안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결과적으로 저희 아우라의 공격적인 경영이 한 사장님을 힘들게 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더 일찍 진실을 밝혀내 당신의 아픔을 덜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예요. 당신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상처 줬어요. 미안해요. 오해의 두꺼운 벽이 마침내 허물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들의 1년간의 계약 결혼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날이기도 했다. 이제 우린 자유네요. 유진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계약은 끝났다. 그녀는 이제 갤러리를 지켜냈고 아버지의 명예도 되찾았다. 그는 그룹을 지켜냈고 자신의 결백도 증명했다. 각자의 목표는 모두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잠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우리 둘 다. 지훈이 어렵게 말을 꺼냈다. 유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렇게 아무런 약속도 없이 헤어졌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지난 1년간의 시간을 정리하고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했다. 펜트하우스의 짐은 조용히 정리되었고 유진은 다시 아버지의 온기가 남은 작은 갤러리로 돌아갔다.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유진은 다시 낡은 캔버스 앞에서 물감 냄새를 맡으며 평화를 되찾았다. 갤러리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그녀는 상처 입은 그림들을 복원하며 자신의 마음도 치유하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그녀가 복원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 갤러리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다. 고개를 들자 그곳에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값비싼 수트 대신 편안한 니트 차림이었다. 차가운 CEO가 아닌 그저 한 여자 앞에 선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5년 전 그날처럼 갤러리 안의 그림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마침내 그가 유진의 작업대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가 복원하고 있는 그림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나도 당신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유진은 놀라 숨을 멈췄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결혼합시다, 한유진 씨.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이번엔 계약서도 조건도 없어. 돈도 내 죄책감도 아니야. 오직 내 진심 하나만 가지고 왔어. 당신의 남은 평생을 진짜 내 아내로 살아주겠어. 그의 눈에는 세상 가장 간절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면서 웃으면서 세상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좋아요. 1년 후 작은 성당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만이 모여 따뜻한 축복을 보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유진의 얼굴에는 눈부신 미소가, 턱시도를 입은 지훈의 얼굴에는 더없는 행복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영혼을 약속하는 반지를 교환했다. 그 어떤 계약 조항도 없는 오직 사랑으로만 맺어진 약속이었다. 가짜 결혼 계약서에 서명했던 그녀, 그리고 처음부터 진심이었던 CEO. 길고 긴 돌고래의 길을 지나 그들의 사랑은 마침내 진짜가 되었다. 계약이 끝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